이날 이 시간에 관계를 가지면 건강한 아기가 생긴대. 시어머니는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부부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점괘로 정해놓으신 거였죠.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간섭이 아니라 통제였고 배려가 아니라 침해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무당이 알려준 날짜와 시간, 심지어 자세까지 저희에게 지시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제 결혼 생활 전부를 점괘에 팔아넘기고 있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박수연입니다. 35살이고 공공기관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남편 재환 씨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친구 소개팅 자리에서였죠. 첫 인상은 좋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웃는 모습이 참 따뜻했거든요. 키도 적당히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박수연이에요. 반가워요.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웃음도 자주 나왔습니다. 연애는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가끔 드라이브도 했죠. 재환 씨는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가 피곤하면 먼저 알아채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기억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회사에서 좀 바빴어. 그럼 집 근처에서 가볍게 먹고 일찍 들어갈까? 이런 식이었죠. 저는 재환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나 청혼을 받았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전 행복했어요. 시어머니 이명숙 씨는 63세 과부셨습니다. 남편분이 재환 씨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사셨다고 해요. 시댁은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거실에는 불단이 있었고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으신가 보다 싶었죠.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재환이 잘 부탁해요. 착한 아이예요. 수연 씨는 참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네요. 우리 재환이랑 잘 어울려요. 그때만 해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애롭고 따뜻해 보이셨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양가 어른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와 재환 씨까지 5명이 식당에 앉았죠. 한정식집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버지가 달력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어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 어떤가요? 날씨도 좋고 손님들 오시기도 편할 것 같은데. 좋네요. 저도 그날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재환 씨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내저으셨어요. 안 돼요. 그날은 안 돼요. 다들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죠.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재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주를 봤는데 그날은 두 사람 궁합이 안 좋대요. 날짜를 바꿔야 해요. 순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어요. 첫 만남인데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당황하신 표정이었어요. 그럼 언제가 좋으신데요? 아버지께서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묻어났지만 참으시는 게 보였어요. 6월 첫째 주 일요일이 제일 좋대요. 그날이 두 사람한테 길일이래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가방에서 수첩까지 꺼내시더니 날짜를 짚으셨습니다. 이날이요, 여기 표시해뒀어요. 결국 그날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쪽 하객들한테는 좀 불편한 날짜였어요. 일요일이라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야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한데 결혼식 시간을 바꿔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시간을 정했는데 또 바꾼다니요. 다시 봤더니 그날 결혼식 올리려고 했던 시간이 안 좋대. 오후 2시가 아니라 오전 11시에 해야 한대. 어머니, 그런데 오전 11시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엄마 마음 좀 알아줘. 하지만 이미 예식장에는 그 시간으로 예약해 뒀잖아요. 그 시간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식장 말고 다른 예식장으로 바꾸면 되지. 시간이 중요한 거야. 저는 한숨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재환 씨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시네. 좀 그러시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워낙 이런 거에 민감하셔서 조금만 참아줘. 결국 결혼식 시간이 바뀌었죠. 예식장에서는 시간 변경 때문에 10만 원을 더 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또 날짜를 바꾸시겠다고 하실 거라는 걸요. 결혼식 날짜를 한 번만 더 바꿔주면 안 될까? 무당이 그러는데 6월은 아예 안 좋은 달이래. 7월 둘째 주로 하래. 이번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청첩장은 이미 인쇄 들어갔어요. 하객분들한테도 다 날짜 알려드렸고요. 이제 와서 또 바꾸면 너무 실례잖아요. 그래도 잘못된 날에 결혼하면 평생 불행하게 살 수 있어.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하지만 어머니, 수연아, 엄마 말 좀 들어줘. 응.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결국 결혼식 날짜까지 바뀌었습니다. 그 일로 청첩장 인쇄 비용만 20만 원이 더 들었고 예식장 날짜 변경 위약금도 물어야 했죠. 저희 부모님은 황당해 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친정에 갔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수연아, 괜찮겠니? 시댁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엄마.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예민해지는 거겠죠.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 결혼식 일정을 2번이나 바꾼다는 게. 한 번만 참으면 돼요.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걱정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참았어요. 그냥 한 번만 참으면 되겠지.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이번엔 신혼집 문제가 터졌어요. 저희는 재환 씨 회사 근처에 전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괜찮은 투룸이었죠? 방 2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이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어요. 햇빛도 잘 들고 주변에 마트랑 지하철역도 가까웠습니다. 계약금까지 다 넣고 이사 날짜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신혼집을 꾸밀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혼집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 살 집인데 엄마가 봐야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흔쾌히 모시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안 되겠어. 이 집은 방향이 안 좋아. 네? 방향이요? 현관이 서쪽을 보고 있잖아. 서쪽은 귀신이 드나드는 방향이래.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해.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계약금도 다 넣었고요.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요.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도 귀신 들린 집에서 살 순 없잖아. 내가 위약금은 내줄게. 다른 집 알아봐. 하지만 어머니, 현관 방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집은 살기 편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는 몰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엄마 말 들으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야. 틀림없어. 재환 씨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 사이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재환 씨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죠. 나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일리가 있다고? 수연아, 화내지 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다시 알아볼게요. 그렇게 신혼집도 바꿨습니다. 동쪽 현관이 있는 집으로요. 위약금으로 100만 원이 날아갔고 새 집 계약금을 또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침대 위치, 식탁 방향, 심지어 화장실 변기 뚜껑까지 신경 쓰셨죠. 침대는 이쪽으로 두면 안 돼. 머리가 북쪽을 향하면 기운이 빠진대. 식탁은 창문 쪽으로 두면 안 돼. 재물이 나간대. 거실 소파는 이 방향이 맞아.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래.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놔야 해. 안 그러면 재물이 빠져나간대.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지쳐서 반박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재환 씨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수연아, 그냥 엄마 말씀대로 하자. 그게 편해. 당신한테야 편하지. 하지만 나는 불편해. 그래도 엄마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식은 무사히 치러졌어요. 하지만 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는 기분이었달까요?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인사도 하고 케이크도 잘랐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혼여행도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곳으로 갔어요. 너희 신혼여행 어디로 갈 생각이니? 제주도 가려고요. 제가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죠. 제주도. 그럼 제주도 서쪽은 안 좋으니까 동쪽 지역만 다녀와. 내가 좋은 숙소 알아봐 줄게.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가 예약해 주신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재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고생 많았어. 엄마가 좀 그러시지.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좀 나아지겠지. 시어머니도 이제 그만 간섭하시겠지. 신혼부부니까 좀 내버려 두시겠지.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 사실 놀러 온다기보단 점검하러 오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이것저것 체크하시더군요. 식탁 위치가 바뀌었네. 네. 저희가 좀 불편해서 조금 옮겼어요. 안 돼. 원래 자리로 다시 놓아야 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래. 하지만 거기 두면 거실이 좁아져서
좁아도 참아야지. 집안 기운이 중요한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이미 지쳐서 뭐라고 말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화장실도 들어가 보시고, 침실도 확인하시고, 심지어 냉장고까지 열어보셨어요. 냉장고 문은 왼쪽으로 열리게 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열리네. 이것도 안 좋아. 어머니, 냉장고 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냉장고 위치를 바꿔야겠네.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난 뒤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내셨어요. 주연아, 너희 이제 아기 가져야 하지 않겠니? 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계획적으로 해야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계획적으로 아기를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계획적으로요? 그래, 내가 무당한테 물어봤거든. 아기 갖기 좋은 날이 따로 있대.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간섭하시려는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 그건 좀... 내가 다 적어왔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져 있었죠. 이 날들이 좋은 날이래. 이날 관계를 가지면 건강한 아기가 생긴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했거든요. 부부 사이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간섭하시다니요. 어머니, 그런 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엄마가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사적인 일이잖아요. 사적인 게 어딨어. 다 가족인데. 그리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재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재환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재환 씨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뒤 저는 재환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수연아, 대체 언제까지 어머니 말씀만 들을 거야? 이건 우리 사생활이잖아.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엄마가 건강한 아기 낳으라고 신경 써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신경 써주시는 게 아니라 간섭이야.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수연아, 좀 참아줘.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아기가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 아기가 없으면 다야? 나도 사람이야. 이건 너무 모욕적이라고. 그래도 엄마를 무시할 순 없잖아. 좀 이해해줘. 재환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긴 이르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고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해가 떴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가 제일 좋은 시간이래. 꼭 그 시간에 관계 가져. 어머니, 그리고 자세도 중요하대. 내가 카톡으로 그림 보낼게. 잘 보고 그대로 해. 전화를 끊은 뒤 정말로 카톡이 왔습니다. 거기엔 무슨 자세가 좋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건 정말 너무했거든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낳는 기계처럼 느껴졌어요. 재환 씨에게 다시 말했죠. 당신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줘. 이건 정말 아니잖아. 엄마가 시간 내가며 애써주시는 건데 그 말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재환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는지 알아? 수연아, 제발 좀 참아줘.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는 무슨 날이 좋다. 다음 주는 무슨 시간이 좋다. 이런 식으로요. 때로는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밤은 하면 안 돼. 날이 안 좋대. 수연아, 내일 새벽 4시가 좋대. 그 시간에 꼭 해. 수연아, 이번 주는 아예 쉬는 게 좋대. 몸을 보호해야 한대.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재환 씨와 얼굴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고요. 부부 사이인데 자연스럽게 애정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일하다가도 자꾸 시어머니 생각이 났고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수연 씨, 이 보고서 오류가 많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평소랑 다르게 실수가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앉아 있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수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좀 피곤한가 봐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살도 빠지고.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하시네요. 혈압도 높고 불면증 증상도 보이고요. 이대로 가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직장에서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자니 창피했고 남편 이야기를 하자니 서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재환 씨에게 말했어요. 병원 갔다 왔어. 스트레스가 심하대.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말고 뭐라도 좀 해줘.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달라고.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재환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수연아, 너 아직도 아기 소식 없지? 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봤거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싶었어요. 무당이 뭐래요? 내 사주에 귀신이 붙어 있대.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래. 어머니, 그건 또 무슨... 큰 굿을 해야 한대. 안 그러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어. 무당이 직접 그러셨어.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터뜨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아기는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돼요. 스트레스. 그게 다 귀신 때문이야. 귀신이 내 몸에 붙어서 그런 거라고. 굿을 하면 다 나아질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전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얘가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환아, 너 와이프 좀 어떻게 해봐. 시어미 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어딨어? 재환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씀 좀 들어줘.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저는 재환 씨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여기서 편을 왜 갈라? 됐어. 알아서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재환 씨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 생활이 과연 계속할 가치가 있는 건지, 저는 행복할 수 있는 건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환 씨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제 정신 건강이 더 중요했거든요. 전화벨이 울려도 무시했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동료들이 119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재환 씨가 옆에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회사에서 쓰러졌대. 동료분이 연락 주셔서 내가 달려왔어.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부인 상태가 심각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곳곳에 이상이 생겼어요. 위장도 안 좋고 혈압도 높고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푹 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재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저는 손을 빼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늦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재환이가 연락했지. 며느리가 쓰러졌다는데 안 올 수가 있나. 시어머니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시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수연아, 의사가 뭐래?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몸 상태도 안 좋고요.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귀신이 붙었다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쓰러져 누워있는 이 상황에서도 귀신 타령이라니요.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이러다 큰일 나. 빨리 큰 굿을 해야겠어. 내일 바로 무당한테 연락해 볼게. 어머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환 씨가 당황해서 저를 말렸죠. 수연아, 진정해. 병원에서 그러면 안 돼. 사람들 다 쳐다봐. 진정하라고? 나는 지금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어머니는 귀신 타령, 굿 타령하고 있잖아.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냐고.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 봐. 귀신이 붙으니까 성격도 사나워졌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빨리 굿을 해야 해. 어머니, 저한테 귀신 같은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 결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게 뭔데요? 날짜 바꾸고 집 바꾸고 심지어 아기 가지는 시간까지 정하시고 전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건데 이렇게 나올 거야?
너희가 행복하라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잘 되라고요? 전 행복하지 않아요.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하루도요. 재환아, 내 와이프 좀 어떻게 해봐. 이게 말이 돼? 시어미한테 이렇게 대들어? 재환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수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내가 엄마 편을 안 들고 와이프 편을 들어?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수연이가 힘들어 하잖아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너도 내 말 안 듣겠다는 거지. 좋아. 알았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가방을 챙겨 들고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죠. 재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너 너무 심했어. 엄마가 상처받으셨잖아. 나는 상처 안 받았어?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는 재환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지금 뭐가 문제인지. 당신은 정말 끝까지 모를 것 같다. 수연아, 됐어. 이제 지쳤어. 정말 지쳤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제 정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 뒤, 재환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이혼. 재환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수연아, 진정해. 아직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는 거야. 아니, 진지하게 생각한 거야.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야. 재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달라질게. 어떻게?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실 텐데. 당신은 어머니 말씀 거절할 수 있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이제부턴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할게. 당신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한 번도 못하던 걸 이제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 점괘에 의존해서 사는 삶이 아니야. 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 수연아, 미안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미 한계야. 재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달라질게. 엄마한테도 확실히 말할게.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떠났어. 저는 손을 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갔고요. 재환 씨는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법원에 함께 갔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를 원망하고 계시겠죠. 아들의 결혼을 망친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저를 안아주셨어요. 수고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제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재환 씨는 저와 이혼한 뒤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때
재환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미안한데 좀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거절하려다가 재환 씨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져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재환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옷차림도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재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큰일을 저질렀어. 무슨 일인데? 우리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미쳤어. 내가 떠난 게 귀신 때문이라면서 더 큰 굿을 하겠다고 했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처음엔 몇십만 원씩 쓰시더니 점점 금액이 커졌어. 100만 원, 200만 원, 나중엔 1000만 원까지 쓰셨어. 1000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전세금까지 손댔어. 2천만 원을 무당한테 줬대. 그리고 재환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뭐?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셨어. 5천만 원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엄마가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으신 거야. 나도 나중에 알았어.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어.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무당한테 다 갔어. 굿 비용으로. 특별한 굿을 해야 며느리가 돌아온다고 했대. 그런데 그 무당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주소지에 가봤더니 텅 비어 있었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재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대출금 독촉이 시작됐어.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 제때 갚지 못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어. 회사에서도 알게 됐고 그래서 권고사직 당했어. 신용불량자는 회사 규정상 계속 일할 수 없대. 돈을 다루는 부서라서 더 그렇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셔. 아직도 그 무당을 찾아서 물어봐야 한다며 돌아다니고 계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 그 무당이 여러 명의 공범이랑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거래.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아? 전세금 날아갔으니 집도 없어. 엄마는 친척 집에 얹혀 살고 계시고 나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재환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연아,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잘못하신 거야. 내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능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너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연락한 거야? 그냥 내가 궁금했어.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나는 잘 지내. 내 걱정은 하지 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내가 이혼하길 잘했어. 너까지 이 지옥에 빠졌으면 어쩔 뻔했어. 재환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각자 일어나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나도 그 지옥에 함께 빠져 있었을까? 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저도 신용불량자가 됐을 테고, 직장도 잃었을 거예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몇 주 뒤,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속 사기단이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명의 사기꾼들이 나왔고, 그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백월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었던 그 무당이었어요.
화면에서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들 사기단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굿 비용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파악 중입니다. 저는 재환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뉴스 봤어. 그 무당 잡혔네. 답장이 왔습니다. 응, 엄마한테 알려드렸어.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믿질 않으셔. 그 무당이 진짜 용한 무당인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잡았다고 하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봅니다. 자기가 믿었던 걸 부정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현실을 부정하는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제 삶을 찾았어요.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고, 작은 아파트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살았죠. 요가도 시작했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의 간섭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재환 씨와는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어요. 그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조금씩 삶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용도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했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시내로 나갔어요.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군요.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하셔서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종이컵을 들고 계셨죠. 옆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0원만 주세요. 배가 고파요.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도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했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예요, 수연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수연이, 며느리.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재환 씨는 어디 있어요? 무당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무당을 찾아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 더 큰 굿을 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네가 돌아왔을 텐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이렇게까지 망가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재환 씨는 알고 있어요? 재환이 어디 갔지? 학교 갔나? 시어머니는 혼잣말을 하고 계셨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치매 증상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를 종이컵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끼니라도 챙겨 드세요. 시어머니는 종이컵을 들여다보시더니 고맙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발길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서 뭔가를 중얼거리면서요. 사주가, 점괘가, 무당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어느 한쪽으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결국 인생을 망친 건 운명이 아니라 그걸 믿고 내린 선택이었다는 것. 시어머니는 점괘를 믿으며 살았지만 그 점괘는 시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멸로 이끌었죠. 평생 모은 돈도, 아들도, 집도 모든 걸 잃으셨어요. 그날 밤 재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환 씨, 오늘 길에서 어머니 만났어.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왜 길거리에 그러고 계셔? 엄마가 길거리에 있었다고? 어디에 있었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랐던 거야? 같이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응. 안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 중인데 무당만 계속 찾으시고 헛소리만 해대시잖아. 너무 화가 나서 무당 찾으러 가라고 했더니 그 길로 나가서 2년째 돌아오시지 않았어. 걱정도 됐긴 했지만 엄마 없으니 오히려 숨 좀 쉬겠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런데 길거리를 배회하고 계셨었구나. 응. 그럼 어머니 저대로 둘 거야? 갑작스럽게 이런 연락을 받아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직까진 내가 모시거나 요양원에 보낼 형편도 안 되는데. 아무튼 연락 줘서 고마워. 전화 끊고 나면 엄마 봤던 위치 문자로 좀 보내줘.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나도 시어머니처럼 됐을까?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말도, 점괘도, 미신도 아닌 나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이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추었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저처럼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